독일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의 철도는 끝났다. 이제 한국을 배우러 가겠습니다. 독일 교통청장의 긴급 선언 후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이 즉시 한국행을 선언했습니다. 독일의 한 베테랑 기자가 비웃으며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과장 광고지. 내가 폭로하겠어. 하지만 지하철에 발을 딛는 순간 그의 확신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카메라가 포착한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한국만의 압도적 진화였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알고 있던 나라가 아니다. 독일 120년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한국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마르쿠스, 너 미쳤어? 한국에서 돈 받았냐? 편집장이 소리쳤습니다. 동료 기자들도 비웃었어요. 20년 경력이 아깝네. 왜 이런 반응일까요? 지금 제가 쓰려는 기사는 제 모든 경력을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 유럽의 우월함, 120년 역사의 자부심. 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기사죠. 일주일 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 지하철? 과장 광고일 뿐이야. 내가 직접 가서 거짓말을 폭로하겠어.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 후, 저는 정반대의 기사를 쓰고 있어요. 한국의 거짓말이 아니라 독일의 오만함을 고백하는 기사를요. 무엇이 저를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7일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쿠스 바그너입니다. 44세,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신문사 기자로 20년간 일해왔어요. 주로 교통과 도시 인프라를 취재했죠. 하지만 요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기사가 6개월째 신문 메인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2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편집국 회의실에 불려갔어요. 마르쿠스, 6개월이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편집장 슈테판이 태블릿을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제목은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지하철의 비밀이었죠. 영상을 보는 동안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99% 스크린도어, 무료 와이파이, 1,500원 요금, 말도 안 돼. 이게 특종감이라고요? 아니, 폭로감이지. 한국이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자네가 직접 가서 진실을 밝혀내.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거다. 이게 제 특종이다. 저는 독일인입니다. 베를린 지하철은 1902년에 개통됐어요. 120년이 넘는 역사죠. 반면 한국은 1974년에 첫 지하철을 열었다고 들었어요. 겨우 50년입니다. 비교 자체가 우스웠죠. 회의실을 나오며 동료 한스가 물었어요. 마르쿠스, 진짜 한국 가는 거야? 응, 폭로 기사 쓰러. 그래도 일본도 괜찮던데? 일본은 인정해. 근데 한국, 삼성 휴대폰 만드는 나라 아냐? 지하철은 우리가 위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일주일 다녀온다. 특종 취재야.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조심해. 넌 가끔 너무 확신에 차 있어. 괜찮아. 이번엔 확실해. 출발 전날 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78세의 아버지예요. 마르쿠스, 한국 간다고? 네, 아버지. 지하철 취재요. 한국, 좋은 나라지.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가본 적도 없잖아요. 없어. 하지만 알지. 1970년대에 한국 노동자들이 독일에 왔었어. 광부들, 간호사들. 내가 탄광에서 일할 때 그 사람들을 봤지. 아, 그 얘기요. 그 사람들 참 대단했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왔는데 악착같이 일하고 돈을 모았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었더니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하더구나. 네. 그때 난 웃었어. 저 작은 나라가 뭘 하겠어. 근데 말이다, 마르쿠스. 그 사람들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거라. 아버지는 그들이 해냈을 거라고 믿는다. 저는 내심 코웃음을 쳤습니다. 50년 전 이야기로 뭘 판단한다고. 지금은 다릅니다. 네, 아버지. 잘 보고 올게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미 기사 제목까지 정해놨어요.
한국 지하철의 거짓말, SNS 과장의 실체. 완벽한 특종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향했어요. 카메라, 노트북, 녹음기까지 챙겼습니다. 증거를 확실히 모으려고요. 탑승구를 지나며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 50년 역사의 나라가 120년 역사의 독일을 이길 순 없어. 이번 취재로 그 과장을 확실히 폭로하겠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1시간 후면 인천입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일주일 후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걸.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어요. 이제 서울 시내로 가야 했죠. 공항철도 표지판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플랫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 본 것, 스크린도어였습니다. 투명한 유리벽이 승강장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꽤 깨끗하고 현대적이더군요. 공항이니까 그렇겠지. 저는 별 감흥 없이 생각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최신 구간은 괜찮거든요.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열차 문과 정확히 맞춰져 열렸어요. 승객들이 질서 있게 타고 내렸죠. 서울역까지 43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디서 허점을 찾을까?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야 했어요. 호텔이 강남역 근처거든요. 플랫폼으로 내려가는데 또 스크린도어가 보였습니다. 여기도 있네? 서울역이니까 그런가. 저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주요 역에는 당연히 있겠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플랫폼에 내렸을 때도 스크린도어가 있었어요. 세 번째였습니다. 좀 많긴 하네. 호텔에 짐을 풀고 본격적으로 교통카드를 확인했습니다. 공항에서 카드를 샀거든요. 5,000원을 충전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서울역에서 강남역까지 총 45km 정도를 이동했는데 카드 잔액을 확인하니 1,470원만 빠져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나? 저는 카드 리더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470원 맞았어요. 독일 같으면 얼마였을까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시내까지만 해도 4.8유로, 약 7,000원입니다. 45km를 이동하면 10유로는 나왔을 거예요. 혹시 공항 할인인가? 다음 날 아침, 저는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강남역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가봤어요. 거기서 다시 명동역으로, 명동역에서 버스를 타고 남산까지. 총 3번의 환승이었습니다. 지하철 2번, 버스 1번이었죠. 카페에 앉아 카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또 1,470원만 빠져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 저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본 요금 1,470원으로 10km까지 이동 가능. 그리고 30분 내에 환승하면 추가 요금 없음. 지하철끼리는 물론이고 버스와도 환승 가능. 최대 5번까지 무료 환승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베를린은 어떤가요? 구간별로 끊어서 계산합니다. 지저은 A, B, C로 나뉘어 있고 환승할 때마다 추가 요금이 붙어요. 하루 종일 타려면 데이 패스를 사야 하는데 그게 8.8유로, 약 13,000원입니다. 런던은 더 비쌉니다. 구간 요금제라서 멀리 가면 갈수록 비싸요. 공항에서 시내까지만 6.5파운드, 약 11,000원이죠. 뉴욕은 한 번 탈 때마다 2.75달러입니다. 환승 할인 같은 건 없어요. 하루에 4-5번 타면 금방 15달러가 넘어가죠. 그런데 서울은 1,470원으로 5번을 환승한다고요?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저는 계속 조사했습니다. 혹시 정부 보조금을 엄청 쏟아붓는 건 아닐까? 곧 적자로 망하는 거 아닐까? 그날 오후 저는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65세 이상은 완전 무료라는 거예요. 역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카드를 찍고 들어가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어르신들은 무료인가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65세 넘으면 공짜예요. 버스도 지하철도요. 완전 무료요? 네, 한 푼도 안 내요. 좋은 세상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은 어떤가요? 65세 이상도 할인은 받지만 무료는 아닙니다. 베를린 기준으로 한 달에 27유로, 약 4만 원을 내야 해요.
연금 받는 노인들한테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폭로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뭘 폭로한다는 거지? 요금이 저렴한 게 문제인가? 무료 환승이 문제인가? 어르신 무료가 문제인가? 아니야.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싸면 서비스가 형편없을 거야. 낡고 더럽고 불편할 거야. 내일 제대로 확인해보면 알 거야.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만약 서비스까지 좋다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독일이 12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50년 된 나라가 따라올 순 없어.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1470원으로 이 도시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한 푼도 내지 않고요. 독일 노인들은 연금에서 교통비를 떼어내며 지하철을 타는데 말이죠. 내일 제대로 확인하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1470원, 7000원, 11,000원, 4만원. 첫날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7시 30분, 저는 일부러 출근 시간에 맞춰 2호선 강남역으로 나갔습니다. 진짜 서울 지하철을 보려면 러시아어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플랫폼에 내려서자마자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바닥에 노란색 발판 표시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 표시를 따라 두 줄로 서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정렬되어 있었죠. 오늘은 운이 좋은 건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질서 있는 사람들만 모인 거겠지.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열렸어요. 그리고 제가 본 광경은 놀라웠습니다. 먼저 내리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 내릴 때까지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았어요. 문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양옆으로 비켜서서 길을 만들어줬죠. 모든 사람이 내린 후에야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두 줄로 선 사람들이 순서대로 차분하게 열차에 올랐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승하차 시간이 궁금했거든요. 베를린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뒤섞여서 혼잡하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다음 열차를 기다리며 다시 관찰했어요. 똑같았습니다. 내림 먼저, 탑승은 나중. 완벽한 질서였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소음이었습니다. 플랫폼에 300명이 넘게 있었는데 도서관처럼 조용했어요. 아무도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크게 듣는 사람도 없었어요. 베를린이었다면 웃고 떠들고 전화하는 소리로 시끄러웠겠죠. 열차에 탔습니다. 좌석이 거의 다 찼는데 한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노약자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 일반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관찰하기 시작했죠. 두 정거장을 지나자 임산부 한 분이 타셨습니다. 배가 불러서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명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20대 청년, 30대 여성,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가장 가까이 있던 청년이 자리를 양보했죠.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임산부가 고개 숙여 인사했고 청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진 일이었어요. 우연이겠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따라 착한 사람들만 탄 거라고요. 다음 역에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타셨습니다. 또 3명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오셨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베를린이었다면 혀를 차거나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여기는 조용했습니다. 이건 뭐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명동역에서 내려 3호선으로 갈아탔어요.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질서정연한 줄서기, 조용한 분위기, 자연스러운 자리 양보. 4호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시 강남역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낮 시간대였죠. 혹시 출근 시간만 특별한 건가 싶어서요. 똑같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30분 동안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승객들의 행동 패턴을 메모했어요. 줄서기 100% 준수, 새치기 영건, 큰 소리 통화 영건, 음악 소리 영건, 자리 양보 매번 자발적 발생. 이게 연출이 아니라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노선을 타봤는데 예외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커피숍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독일 동료 한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스, 베를린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줄 서는 거 본 적 있어?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베를린에서. 크크크 다들 밀치고 들어가기 바쁜데. 자리 양보는? 가끔 있지. 근데 다들 귀찮아해. 폰만 보고 모른 척하는 게 대부분이야. 왜?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질서 있게 들어가고 나오고 있었죠. 이건 시스템이 아니야. 제 머릿속에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시민의식이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베를린도 규칙은 많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안 지키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규칙을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지켰어요. 감시 카메라가 없어도, 경찰이 없어도, 벌금이 없어도 질서가 유지됐습니다. 교육인가? 문화인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독일도 질서의 나라라고 자부했거든요. 규칙을 중시하고 시간을 지키는 민족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강제성 때문이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벌금을 물어야 하니까 지키는 거였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발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또 탔습니다. 밤 10시였어요. 한 노인이 탔는데 짐이 많으셨습니다. 무거운 가방 2개를 들고 계셨죠. 젊은 남성이 벌떡 일어나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리까지 양보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도 대부분 모른 척합니다. 도와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도 해요. 호텔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틀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470원 요금, 무료 환승, 어르신 무료, 그리고 오늘 본 질서와 배려. 뭔가 잘못됐어. 제가 찾으려던 건 허점이었습니다. 과장, 거짓말, 숨겨진 문제들이었죠.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일은 다를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스크린도어를 확인해보자. 99%라는 건 분명 과장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본격적으로 스크린도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99.2%라는 숫자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분명 과장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전체 역의 99%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띄웠습니다.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총 327개 역이 있다고 나와 있더군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카메라를 챙기고 밖으로 나갔어요. 1호선 종가격에 내렸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있었어요. 2호선 을지로 입구역도 있었고 3호선 종로 3가역, 4호선 명동역까지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때까지 20개 역을 확인했는데 예외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죠. 중심부니까 당연한 거겠지. 외곽으로 나가면 다를 거야. 그래서 5호선 끝 역인 방화역까지 갔습니다. 서울 서쪽 끝자락이었죠. 플랫폼에 내려서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스크린도어가 있었거든요. 7호선 끝 역인 장암역도 마찬가지였어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율이라고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327개 역 중 324개 역 설치 완료. 정확히 99.2%였습니다. 나머지 3개 역도 올해 안에 완료 예정이라고 나와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베를린은 12%입니다. 런던은 20%, 뉴욕은 0%, 파리가 35%, 도쿄가 67%인데 서울은 99.2%라니요. 말이 안 됐습니다. 오후가 되어 3호선 경복궁역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커플이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억양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뉴욕이요. 신혼여행 왔어요. 서울 지하철은 어떤가요? 여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쳤어요. 완전 충격이에요. 남자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뉴욕이랑 비교가 안 돼요. 뉴욕은 지하 들어가면 스마트폰이 완전 먹통인데 여기는 넷플릭스도 돼요. 지하 3층에서요?
여자가 거들었습니다. 가격은 더 충격이에요. 호텔에서 명동까지 1,500원이래요. 뉴욕은 한 번에 3달러고 환승할 때마다 또 내야 해요. 남자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뉴욕은 쥐가 나와요. 선로에 쥐떼가 다니는데 여긴 호텔처럼 깨끗해요.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두 사람이 서로 쳐다보며 고민했습니다. 글쎄요.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남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뉴욕 사는 게 창피해졌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머리를 감쌌습니다. 세계 최대 도시 뉴욕이 한국에 이렇게 뒤처져 있다니. 그날 오후 지하철 안에서 기사 초안을 작성하려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인터넷이 완벽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지하 5층쯤 되는 깊은 곳이었죠. 베를린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독일은 지상 기차도 인터넷이 끊기거든요.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200mbps가 나왔어요. 편집국에 10MB 사진을 첨부해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끊김없이 전송됐습니다. 지하를 달리는 열차 안에서요.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구나. 재난 상황에서 통신이 안 되면 119 신고도 못하고 가족 연락도 할 수 없죠. 사람들은 고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하 어디서든 영상통화가 가능했습니다. 통신망이 곧 생명줄이구나. 영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와이파이는 언제부터 있었나요? 2010년부터 설치해서 지금은 전 구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기술인가요? 영무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만든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은 지멘스를 비싼 값에 수입하는데 한국은 자체 개발했다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모은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스크린도어 99.2%, 무료 와이파이 전 구간, 자체 개발 기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폭로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폭로할 게 없었어요. 오히려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렸다는 증거만 쌓이고 있었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나을 리 없어. 120년 역사가 50년을 이길 수는 없잖아.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 기자 경력 동안 쌓아온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저는 서울교통공사에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솔직히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외국 기자가 갑자기 취재하겠다는데 흔쾌히 허락할 리 없잖아요. 베를린 교통청도 사전 예약 없이는 절대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2시간 만에 답이 왔습니다. 오후 2시에 방재센터로 오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너무 쉽게 허락해줘서 오히려 의아했죠. 뭔가 숨길 게 없다는 건가? 오후 2시 서울교통공사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29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다은입니다. 자동 신호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녀는 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갔죠.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벽면 전체가 모니터로 가득했어요. 30개가 넘는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무언가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방재센터입니다. 김다은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서울 지하철 9개 노선, 327개 역을 이곳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스크린에는 서울 전체 지하철 노선도가 떠 있었습니다. 각 구간마다 작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운행 중인 열차들이었죠. 지금 이 순간 1200대의 열차가 운행 중입니다. 모든 열차를 초 단위로 추적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정말 모든 열차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15초 내에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김다은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재 감지 시스템은 3중으로 되어 있어요. 연기 센서, 열 감지 센서, 그리고 AI 영상 분석까지요. 하나가 작동하면 나머지 2개가 자동으로 재확인합니다. AI 영상 분석이요? 네, CCTV 화면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해요. 사람 눈보다 빠르죠.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김다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은데 192명이 돌아가셨어요. 한 남자가 지하철에 불을 질렀는데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를 바꿨어요. 국민들이 분노했고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다음 해부터 즉시 전국 지하철 안전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걸렸나요? 예산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국민적 합의였죠. 5년 만에 전국 주요 지하철의 안전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5년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 같으면 예산 논쟁만 3년은 걸렸을 텐데 김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빠른 결단이었죠. 하지만 192명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저는 모니터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이 시스템 하나하나가 192명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CCTV 사각지대는 얼마나 되나요? 0%입니다. 0%요? 네. 모든 구간이 완벽하게 커버됩니다. 터널도, 플랫폼도, 계단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베를린은 사각지대가 30%가 넘거든요. 김다은이 마지막으로 한 공간을 보여줬습니다. 20명 정도의 엔지니어들이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조용히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분들이 24시간 교대로 모니터링합니다. 1200대 열차, 800만 승객, 327개 역을 동시에 지켜보고 있어요. 한 엔지니어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어요. 정말 초단위로 모든 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방제센터를 나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800만 명의 생명을 지키는 거대한 안전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도 자체 개발하신 건가요? 김다은이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한국 엔지니어들이 만들었어요. 지금은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로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요. 중동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은 기술을 수입하는데 한국은 수출한다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192명의 희생, 국민적 합의, 5년 만에 완전 재설계, 자체 개발 기술, 해외 수출까지.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구나. 단순히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려는 거였구나.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뭔가 잘못 봤나? 제 확신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독일이 한국보다 못할 리 없어. 뭔가 더 있을 거야. 내일 다시 확인해보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5째 날 아침,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결점을 찾겠어.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 뭔가 숨겨진 문제가 있을 거야. 독일이 한국보다 못할 리 없잖아요. 120년 역사가 50년을 이길 수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4호선을 탔습니다. 화장실이 더러울 거라고 예상했어요. 베를린 지하철 화장실은 정말 형편없거든요. 냄새도 심하고 휴지도 없는 경우가 많죠. 명동역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어요. 바닥도 깔끔하고 휴지, 비누, 핸드드라이어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화장실 수준이었죠. 한 곳만 그런 거겠지. 저는 다른 역도 확인해봤습니다. 강남역, 신촌역, 잠실역 모두 깨끗했어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노숙자 문제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베를린에는 지하철역마다 노숙자들이 있거든요. 냄새도 나고 가끔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죠. 서울은 어땠을까요? 하루 종일 여러 역을 돌아다녔는데 노숙자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한두 명 정도 봤는데 역무원이 조용히 다가가서 복지시설을 안내해 주더군요. 강제로 내쫓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계단이 많아서 노인들이 불편할 거야. 저는 엘리베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거의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지하 4층까지도 계단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걸 봤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이동 가능했어요. 베를린 같으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오후 3시쯤 갑자기 열차가 멈췄습니다. 3호선을 타고 가던 중이었어요. 드디어 문제가 생겼구나. 저는 카메라를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거든요.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출입문 센서에 이상이 감지되어 안전 점검 중입니다. 곧 정상화될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다음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같은 내용이 안내됐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얼마나 걸릴까? 베를린 같으면 최소 10분은 걸릴 텐데 40초가 지났습니다. 정확히 40초 후에 문이 다시 작동했어요. 동시에 영무원이 승강장으로 뛰어나와 강문을 확인했습니다. 안전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상 운행하겠습니다. 승객들은 아무렇지 않게 승하차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인 것처럼요. 40초 만에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 러시아워를 관찰했습니다. 2호선 강남역 플랫폼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베를린 같으면 혼잡하고 시끄러웠겠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질서는 유지됐어요. 누구 하나 밀지 않았고 새치기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이 많아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 후 추가 열차가 도착합니다. 정말 2분 후에 추가 열차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배차 간격을 단축해서 투입한 거였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영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추가 열차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나요? 비상대기 열차가 있어요. 혼잡이 예상되면 즉시 투입합니다.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승객 수를 계산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배차해요. 실시간 승객 수 계산이라니. 정말 초단위로 모든 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저는 벤치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확인한 것들, 화장실 깨끗함, 노숙자 거의 없음, 복지 연결, 엘리베이터 거의 모든 역 설치, 고장 대응 40초 만에 해결, 추가 열차 2분 만에 투입, 결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독일이 한국보다 못할 리 없어. 120년 역사가 50년을 이길 수 없잖아. 하지만 숫자는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제 믿음과 정반대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열차, 깜빡이는 터널 조명, 질서 있게 앉아있는 승객들. 인정하기 싫다. 제 자존심이 마지막으로 저항했습니다. 20년 경력이 무너지고 있어. 내가 알던 세상이 틀렸다는 거잖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일 동안 본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1,470원 요금, 무료 환승, 어르신 무료, 99.2%, 스크린도어, 무료 와이파이, 192명의 희생 위에 세워진 안전망, 40초 복구, 2분 추가 열차,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게 문제였죠. 내일은 뭘 확인하지? 더 이상 확인할 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점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째 날 새벽 3시 30분,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극단적인 시간대를 체험해보기로 했죠. 새벽 첫 차를 타보는 겁니다. 새벽 4시 호텔을 나와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차도 사람도 거의 없었죠. 역 입구로 들어가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내려갔습니다.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첫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아마 병원에 가시는 분들 같았죠. 4시 30분 첫 차가 들어왔습니다. 열차 안은 깨끗했어요. 청소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좌석도, 손잡이도, 바닥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열차, 텅 빈 지하철 안, 조용한 새벽 공기. 문득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970년대 서울은 어땠을까? 인터넷에서 본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판잣집, 흙길, 가난, 폐허. 그때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아버지가 만났던 광부들이 생각났습니다. 독일 탄광에서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모았던 사람들.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했던 그들. 아버지는 그때 웃었다고 했죠. 저 작은 나라가 뭘 하겠어?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나라의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이 지하철을요.
아버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맞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4세 중년 남자가 새벽 지하철에서 울컥하고 있었죠. 저 1970년대 광부들, 그들의 자식들, 손자들이 이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50년 만에요. 나라를 일으켜 세운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종로 3가역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타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혼자서 새벽 병원에 가시는 모양이었습니다. 베를린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만 많아서 혼자서는 절대 못 가요. 게다가 교통비도 부담스럽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로 편하게 내려오셔서 무료로 지하철을 타셨어요.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침 7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얹어졌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죠. 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썼어요. 일주일 전, 저는 한국의 거짓말을 폭로하러 왔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죠. 독일이 최고라는 믿음으로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했어요. 99.2% 스크린도어, 1470원 요금, 무료 와이파이, 192명의 희생 위에 세워진 안전망.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본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베를린 12% 대 서울 99.2%, 독일 월 4만 원 대 한국 어르신 무료, 독일 통신 2절 대 한국 200Mbps, 독일 예산 논쟁 3년 대 한국 즉시 착수.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거짓말 SNS 과장의 실체에서 독일인이 한국에서 배운 것들 120년 역사가 50년에게 진 이유로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독일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는데 틀렸어요. 120년 역사가 50년 역사에게 졌습니다. 아니, 진 게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교만했습니다. 유럽이 최고라는 착각이었어요. 한국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에서 떼었습니다. 기사가 완성됐어요. 송고 버튼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내는 순간 제 20년 경력은 어떻게 될까? 동료들은 뭐라고 할까? 편집장은? 하지만 기자니까요. 기자는 진실을 써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도요. 클릭했습니다. 송고 완료.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어요. 오후 2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편집국에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기사 받았어. 이게 진짜야? 확인 좀 하자. 편집장 슈테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네, 편집장님. 모두 사실입니다. 자네, 한국한테 돈 받았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사진도 다 있어요. 이 기사 내면 난리 날 텐데. 알고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 내일 일면에 싣겠어. 각오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오후 햇살이 따뜻했어요. 내일이면 독일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폭풍이 시작되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썼으니까요. 밤 11시 마지막으로 지하철을 탔습니다. 막차 시간대였어요. 여전히 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었고 여성들도 편안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 좌석에 앉아 6일을 돌아봤습니다. 확신을 갖고 왔다가 확신을 잃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겸손함이요.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프랑크푸르트에 있었습니다. 제 기사는 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독일인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날 온라인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어요. 이틀째는 150만, 사흘째는 3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제 20년 경력 중 최고 기록이었죠. 하지만 댓글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마르쿠스, 미쳤어. 한국한테 돈 받았냐? 20년 경력이 아깝네. 한국 홍보맨으로 전직해라. 독일을 배신한 기자. 동시에 다른 반응도 있었어요. 용기 있는 기사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나도 서울 가봤는데 기사 내용 맞다. 독일이 배워야 한다. 자존심 버리고. 편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궁금해했죠. 3일째 되는 날 베를린 교통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청장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베를린 교통청 회의실. 60대 청장 헬무트 슈미트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르쿠스 기자, 이 기사 내용이 진짜입니까? 네, 모두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99% 스크린도어가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한 게 아니라 이미 해냈습니다. 헬무트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한국한테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120년 전통의 독일이? 네, 그렇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헬무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네, 서울에 벤치마킹 팀을 보내겠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날 오후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팩트 체크를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CNN도 마찬가지였죠. 일본 NHK는 특집 방송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제 기사를 검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확인됐습니다. 제가 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요. 2주가 지났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한국 지하철이 화제가 됐어요. 파리, 런던, 암스테르담, 브뤼셀. 모든 도시가 서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베를린 교통청 직원 30명이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벤치마킹 팀이었죠. 파리에서도 20명, 런던에서도 15명이 서울로 향했어요. 독일 교통부 장관까지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세오 스탠더드를 배우겠다는 거였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외곽의 작은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오, 마르쿠스. 왔구나. 네, 아버지. 거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한국 다녀왔어요. 그래, 어땠나? 말이 목에서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만났던 그 광부들, 그 사람들 나라가 정말 대단했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4세 남자가 아버지 앞에서 울고 있었죠.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마르쿠스, 울지 마라.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아버지, 죄송해요. 전화해서 아버지 말씀을 무시했어요. 건성으로 들었죠. 괜찮아, 아들.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봤던 게 뭔지 아나? 그 광부들의 눈빛이었어. 반드시 해낸다는 그 눈빛. 50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더구나. 아버지는 그때부터 알고 계셨군요. 그래, 그 사람들은 해낼 거라고 믿었지.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독일도 배워야 해요. 한국에서요. 그렇게 해야지. 배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배우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마르쿠스, 서울 특파원 자리 어때? 예? 자네 기사 이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어. 제대로 취재할 사람이 필요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베를린 교통청은 서울 지하철 시스템 도입을 공식 발표했어요. 향후 10년간 스크린도어 설치율을 5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였죠. 파리는 한국 기업과 기술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런던도 안전 시스템 벤치마킹을 시작했어요. 일본 NHK는 서울에서 배우다라는 3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시청률이 15%를 넘었죠. 세계가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 특파원 하겠습니다. 좋아. 다음 달부터 발령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거리가 보였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최고라는 착각, 유럽의 오만함, 그 모든 게 무너졌어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아버지는 50년 전에 알고 계셨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습니다. 독일의 자부심은 과거였습니다. 한국의 겸손함이 미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손가락을 멈추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다음 달이면 서울입니다. 이번엔 폭로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배우러 가는 거죠. 120년 역사의 독일이 50년 역사의 한국에게 배웁니다. 선생님이 학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 선진국이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독일 기자 마르쿠스는 한국을 무시하며 왔지만 결국 한국에게 배우고 돌아갔습니다. 120년 역사가 50년 역사에게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지하철 이야기가 아닙니다. 1970년대 독일 탄광에서 땀 흘리던 우리 어르신들.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던 그 다짐이 50년 만에 이뤄낸 기적이에요. 세계가 이제 한국을 배우러 옵니다.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